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정책 의제 설정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정책 네트워크 모형 3가지 종류를 정리했었죠. 뭐야, 그 대답 텀은 뭐예요? 자, 그래서 하위 정보 모형이라고 불리는 철의 삼각, 그렇지. 그 다음에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누구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슈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자,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제한된 참여자가 요 정책 설정에 참여하는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참여자들의 안정성이 가장 큰 건 무슨 모형이었어요? 안정성이 가장 큰 건 철의 삼각. 그렇죠. 철의 삼각, 하의 정보 모형이었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정책 공동체. 그 다음에 제일 느슨한 모형이 이슈 네트워크였죠. 그래서 그 순서, 그 다음에 그 형태, 그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것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했어요. 그래? 내친님에 좀 더 물어볼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권력 모형을 크게 2개의 모형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었죠. 엘리트 모형이랑 다운주의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자, 그 중에서 이제 고전적 엘리트 모형이 있었고, 1950년대 미국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 접근법이 2개가 있었죠. 학자에 따라서. 자, 미국 사회 권력 엘리트는 기본적으로 군, 산정, 세계의 집단으로서 지휘접근법. 그렇지. 지휘접근법. 누구의? 밀스의 지휘접근법. 자, 반면에 이제 그 지역사회에 영향이 있는 기업 엘리트들이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 의제 설정에 주된 참여자로서 활약을 한다라고 접근을 한 것이 헌터의 무슨 접근법? 명성 접근법. 그렇지. 복습했구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정책이 다양한 이익 집단들끼리의 경쟁, 타협의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 이론이 있었죠. 그래서, 다원주의, 특히 그 중에서도 이익 집단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였어요? 다른 그거였잖아. 다른 그 뉴헤븐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도시에서 누가 주된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익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 2명 있었잖아요. 누구와? 그 차 이름. 아니, 벤틀리와 진실한 남자. 트루먼. 차 이름과 진실한 남자. 벤틀리와 트루먼의 이익 집단론이라는 것이 있었고, 달의 다원론은 이제 다원적 권력 이론 이렇게도 불렀는데, 달의 다원론은 엘리트의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제도 때문에 그렇지. 선거, 투표라는 정치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골고루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의제 설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신엘리트 이론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신엘리트 이론을 주장하는 일단 학자는 누구였죠? 차 이름 퍼레이드야.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주장한 권력의 2 얼굴이라는 이제 연구에서 권력이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권력이라는 것도 있지만 무의사 결정을 하는 무의사 권력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했었죠. 자, 그래서 엘리트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만 엘리트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무의사 결정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사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신엘리트 이론. 누가 주장했던? 복습하시고. 바흐라흐와 바라츠예요.
정 기억이 안 나면 음악가를 떠올리세요. 음악가. 바흐. 바흐가 이제 라를 친 거야, 라. 도레미파솔라, 바흐라흐. 바흐라흐와 바라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름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이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혀꼬여해. 얘기하다가,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자, 어쨌든. 근데 지문에 나오면 골라낼 수 있게만 정리하면 되니까 우리는, 바흐라와 바라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무의사결정 수단이 여러 개 있었는데, 폭력에 의한 방법, 혹은, 이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수하는 방법, 그걸 뭐라 그랬죠? 매수하는 방법을, 이 사람을 우리 편에, 우리 편으로 적응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적응시키기 위해서 합쳐서 적응적 흡수. 이거는 매수하는 방법이라는 거였죠. 매수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낙인을 찍는 거.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 가치관이 이상해. 막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에서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어서 자기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죠. 그거를 뭘 동원한다고 그랬어요? 편견의 동원? 그렇지. 편견의 동원. 복습을 하다 말았네. 복습을.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수단이 있었는데, 매수하는 방법을 적응적 흡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낙인을 찍는 방법을 편견의 동원, 이런 거,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엘리트 이론을 반발하면서, 기존 엘리트 이론의 비판을 일부 흡수하면서 등장했던 신다원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죠. 신다원주의 이론은 기존의 이제 이익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그렇지. 기업 엘리트들, 기업 집단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을 한 이론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업 집단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이익 집단이 골고루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기업 집단에서는 특권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국가를 어떤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상정을 했어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무슨적 역할을 수행하는 게 국가의 역할, 정책의 역할이라고 했었죠. 이 사람. 자, 도구주의적 국가였잖아, 도구주의적 국가가. 그래가지고, 국가라는 것은 도구, 내지는 뭐예요? 수단이다. 그냥 자본가들의 어떤 지배 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봉사 도구다. 이렇게 정리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르크스주의랑 같이 엮어서 베버주의라는 거 공부했었죠. 베버주의. 자, 베버주의는 국가의 실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국가의 중립적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체적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는 자율성이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게 베버주의였죠. 베버주의. 자, 그 다음에 조합주의라는 개념도 배웠죠. 자, 조합주의는 다원주의랑 다르게 복수 이익 집단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비경쟁을 하는 거예요? 미치겠다. 야, 다원주의랑 조합주의가 다른 점은 다원주의는 복수의 이익 집단들 사이에 경쟁적 구도라고 했잖아. 경쟁적 구도. 그래서 여러 개의 이익 집단들이 있고 이 집단들끼리 서로 막 이해관계가 절충되고 충돌하는 와중에 그걸 타협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조합주의라는 거는 딱 그 배타적인 하나의 대표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익 집단의 하나의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계적으로 비경쟁적으로 그렇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책 의제 설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조합주의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원주의에서는 국가의 중립적 역할, 소극적 역할을 강조했고, 평양계 정부, 그다음에 뭐 브로커형 정부 이런 거 했었고, 반면에 조합주의에서는 국가의 그래도 비중립적 역할, 적극적 기능이 강조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자, 조합주의가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조합주의가 이게 그거잖아. 약간 이렇게 대표적인 논점은 아니면서 냈을 때 학생들이 이러면서 어려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혹 한 번씩 찔러주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조합주의랑 사회조합주의 비교하는 것도 있죠. 그 내용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국가조합주의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거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고요. 사회조합주의는 후진국, 선진국, 선진국에서 특히 이제 이익 집단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형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사회조합주의예요. 그래서 조합주의 개념,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조합주의가 다원주의랑 어떻게 다른지 이거 일단 비교를 하셔야 되고, 조합주의 안에서 국가조합주의랑 사회조합주의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도 구분을 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라.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한 S 논점을 3가지나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자, 그 다음에 정책의 유형을 우리가 분류를 했었잖아요. 학자별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도 비중이 높은 것이 로이의 분류였는데, 로이는 정책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었죠.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그 다음에 구성 정책. 그렇죠. 그래,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였던 알몬드와 파웰은 정책을 역시 4개 유형으로 나눴는데, 분배, 그 다음에 추출. 그 전에 분배 전에 로이의 분류랑 똑같았던 거 있잖아요. 분배, 재분배. 재분배 아니에요. 재분배 아니야. 알몬드 파일은 로이의 분류랑 똑같았던 거는 분배, 규제까지는 똑같았고, 그 뒤에 2개가 더 붙죠. 상징 추출. 상징 추출, 상추가 붙잖아. 상추가 붙는 게 알몬드 파일. 재분배는 없어요. 알몬드 파일에. 이 사람 보게 재분배는 없어요. 알몬드 파일에. 자, 분배 규제까지 똑같고요. 거기에 상추 추가. 상추 추가예요. 고깃집에서. 아줌마 상추 추가요. 이런 느낌으로. 괜찮아. 자, 마지막.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또 정책의 유형을 4개로 나눴죠. 분배. 자, 그치. 일단 분배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나눠주는 거는 무조건 어느 학자나 다 있어. 분배 정책. 그 다음에 경쟁적 규제. 그렇지. 자, 팁을 드릴게요. 분배 정책이랑 규제 정책은 다 있어요. 근데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 정책을 2개로 나눈 거야. 자, 규제 정책, 분배 정책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알몬드와 파웰은 거기서 상추만 추가한 거예요. 고깃집에서 상추를 추가하듯이 상추만 추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 정책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2개로 쪼개놓은 거고. 자, 그래서 분배 정책, 경쟁적 규제 정책, 보호적 규제 정책, 마지막으로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이 들어가는 거는 리플리와 프랭클린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이의 정책 유형에 따르면은,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의 형태가 상호 무관심이나 상호 수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책의 유형은 뭐예요? 로이의 정책 유형 4개 중에 상호 무관심이나 상호 수용 형태로 정책이 조용하게 결정되고 집행되는 형태의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고 한다? 구성. 상호 수용되고 상호 불간섭하에서 조용하게
종결되는 형태는 그렇지 분배 정책이잖아. 왜 돈을 낸 비용 부담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넓게 퍼져 있어요. 그렇지 넓게 분산되어 있잖아. 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관심한 형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집행이 굉장히 용이한 거야. 정부 활동에 대해서 갈등이 없고 특별한 반대가 없어. 그게 분배 정책. 그 다음에 분배 정책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끼리 단합하는 로그롤린이랑 그 다음에 구유통 정치 형태, 포크배럴 정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예.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포획이나 지대추구를 통해서 관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매수하려는 형태의 정책은 무슨 정책이에요? 규제. 그렇지, 그거는 규제 정책이고. 자, 그다음에 가장 갈등이 심하며 계급 대립적 형태가 나타나는 거는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되는 거. 구성 정책. 그게 그렇지, 구성 정책이고. 자,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 지난 시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상처만 남았어. 상처뿐인 복습 시간이었어. 자, 오늘은 209페이지 정리를 잘 해두세요, 다시. 209페이지 펴주시고요. 209페이지. 정책 의제 설정이에요.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거는 뭐냐, 그 다음에 왜 중요하냐, 이런 내용들을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랑 그 과정의 유형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도 S 등급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도 많이 나오고. S 등급이면 뭐해? 복습을 안 할 텐데. 농담이고요. 자, 한번 볼게요. 정책 의제 설정은 뭐였어요? 정책 의제 설정은 뭘 하는 게 정책 의제 설정이에요? 국가 결정 기관들이 국가 정부에서 이제 투입된 거를 어. 뭘 할지. 뭘 할지. 수단 대상.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사회 문제를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문제로 다룰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했죠. 네. 왜? 정부가 다룰 수 있는, 예. 정부는 전체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 없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특히 어떤 사회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정책 문제로 다룰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정부의, 행정부의 체계 안에 사회 문제를 포섭시키는 과정, 요게 이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인 거예요. 왜? 정부는 모든 사회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사회 문제를 그 중에서 골라서 정책 문제로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선택의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 문제가 정책 문제로 전환되는 과정, 그게 이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정책 의제 설정은 그럼 왜 중요한가? 정책 의제 설정은 당연히 정책 문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첫 시작,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의제 설정에서 정책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를 내리면 아무리 정책이 훌륭하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것은. 자, 근데 밑에 2번에 보시면은 좀 특이한 개념이 나와요. 3종 오류라는 개념이 나와요. 3종 오류. 3종 오류. 자, 이것도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 용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이것도 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3종 오류. 자, 아까 사회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만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제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었죠. 자, 근데 3종 오류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제 타입 3 에러 내지는 메타 에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문제 자체를
현실의 사회 문제 자체를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정책이 효과가 없는 거야. 그거를 사회 문제를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그게 실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못 주는 상태. 그게 3종 오류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문제 자체를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 대안이 좋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오류. 그게 3종 오류예요. 3종 오류. 자, 3종 오류가 있으니까 1종 오류나 2종 오류도 있겠죠. 자, 그 내용도 같이 묶어서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오류의 유형 플러스 내어가지고 오류의 유형이 3개로 나뉘어져 있죠. 1종 오류, 2종 오류, 3종 오류. 자, 그래서 여기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1종 오류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연구를 했어. 연구를 해서 이 정책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 자, 그러니까 내 연구 결과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판단해서 그 정책을 채택하는 오류. 실제로는 이 정책이 쓸모가 없는 정책이야. 효과가 없어. 근데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잘못된 정책을 채택하는 오류. 그게 1종 오류예요. 1종 오류. 자,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두 번째 칸에 틀린 연구 가설.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내 연구 결과가 틀렸어. 틀렸는데도 그거를 채택하는 오류예요. 그게 1종 오류. 1종 오류. 자, 이건 다시 말하면 그 위에 칸에 옳은 영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옳은 영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연구랑 반대되는 내용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가설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중에서 나는 그 중에 하나의 가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라는 가설이 있을 수 있고 B라는 가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나는 B라는 가설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난 이걸 연구한 거야. 자, 내가 연구한 가설을 연구가설이라고 하고요. 내가 연구한 가설이랑 반대되는 가설을 영가설 내지는 귀무가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 자체는 어려운데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내가 연구한 가설을 연구가설, 내가 연구하지 않은 내 연구와 반대되는 가설을 무슨 가설? 귀무가설 또는 영가설 이렇게. 자, 그래서 1종 오류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내가 연구한 연구 가설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잘못 선택한 거. 효과가 없는데 B 가설이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B 가설을 채택하는 거. B 가설을 채택했다는 건 뭐예요? A 가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배제. 그렇지. 배제하고 기각했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1종 오류라는 거는 내가 연구한 틀린 내 연구 가설을 채택하고 내 연구 가설이랑 반대되는 실제로는 옳은 영가설을 배제하는 거. 그게 무슨 오류? 1종 오류라는 거예요. 자, 2종 오류는 뭐냐면 그 반대예요, 반대. 자, 내가 연구를 제대로 했어. 제대로 했는데 내 연구가 틀렸어. 이렇게 잘못 인식한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가 사실은 맞는데 스스로 내 연구 결과가 틀렸다라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거를 2종 오류라고 해. 자,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2종 오류는 내가 연구한 B라는 가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배제. 그렇지. B라는 가설이 실제로는 효과가 있는데 B라는 가설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제한 거. 그 다음에 뭘 채택한 거? B라는 가설을 배제하고 A라는 효과가 실제로는 없는 가설을 채택한 거. 자, 요게 2종 오류예요. 개념 아시겠어요? 1종 오류는 내가 연구한 가설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 그거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그게 1종 오류. 2종 오류는 내가 연구한 게 실제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채택하지 않고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내 연구를, 효과가 있는 내 연구를, 잘된 내 연구를 채택하지 않고 잘 못된 그와 반대되는 다른 연구를 채택함으로써 발생되는 오류. 그게 몇 종 오류? 이종 오류,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오류의 종류를 정책학할 때 나눠서 접근을 하니까 이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만약에 지문으로 나올 때 연구가설을 채택한다와 귀무가설을 기각, 배제한다라는 표현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시험장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 특히 시험장에서는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약간 판단 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그 중에서도 3종 오류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3종 오류의 예가 하나 있죠. 이거 하나만 읽고 한번 가볼게요. 자 청년 실업 증가의 원인이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얘네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혹은 뭐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안 하는 자발적 실업 상태였던 거예요. 그거를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잖아. 자, 근데 정책을 연구하는 이제 정책 연구자가 이거는 실업이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한 거예요. 문제 자체를 잘못 인식해서 비자발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대책을 추진한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잘못 인식했으니까 실제로는 자발적 실업이었는데 이건 비자발적 실업이야 라고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이 정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자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잘못 인식해서 정책 자체는 괜찮지만 대안 자체는 훌륭하지만 실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력이 없을 때 그거를 무슨 오류라고 한다? 3종 오류라고 한다.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1종 오류, 2종 오류, 3종 오류 개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연구가설, 그 다음에 귀무가설, 영가설 이런 개념들만 잘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211페이지 자 정책의제 설정 모형 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맨 위에 나오는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사이먼은 무슨 학자? 행태주의 학자 사이먼은 무슨 합리성을 주장했어요? 제한된 합리성. 그 다음에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뭐였어요? 인간관이 행정인. 그렇지. 행정인. 경제인이 아니다. 인간은 모든 경우의 수를 합리적으로 다 꿰뚫어 볼 수가 없다. 제한된 이성만, 인지 능력만 갖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에서 그칠 수밖에 없고 그거를 행정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1940년대, 50년대에 행태주의를 주장했던 사이먼이라는 학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212페이지 자, 정작 중요한 건 요거예요.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단계 자, 여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 학자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콥과 엘더예요. 콥과 엘더 자, 콥과 엘더. 자, 콥과 엘더는 요 정책 의제 설정의 단계를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자, 처음에 뭐냐면은, 자, 정책이라는 건 왜 만들어져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지. 문제가 있어야 정책이라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사회 문제 단계예요. 자, 일단은 사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단계. 사회 문제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많은 구성원들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회 문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민들,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그래. 행복하게 해주는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하진 않잖아. 그거는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 경제 같은 거. 그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금을 주면서 늘려야죠. 조장을, 독려를 해야 돼요. 막 더 늘어나라. 자, 어쨌든 정책 의제에서는 사회 문제라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회 문제가 가만히 사회 문제 자체로 내버려두면은 정책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정책 문제화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약간 쟁점으로 좀 부각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이슈.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아, 이거 문제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약간 논쟁의 대상으로, 주제로 왈가왈부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게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2번에 있죠. 트리거링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는, 자, 촉발장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촉발장치. 다른 말로는 점화장치. 자, 이거는 기존 사회 문제가 사실은, 그냥 사회 문제로 끝나서는 사람들한테 인식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촉발의 계기가 있어야만 이게 사람들끼리의 논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화화 된다든지, 아니면은, 청와대, 맞아. 청와대 게시판에 뭐 글이 올라온다든지, 글이 올라온다든지, 뭐 누가 누구를,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무슨 강사가 조교를 폭행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아, 진짜. 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다든지, 그렇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뭐, TV,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 있잖아요. 고발 프로그램, 사회 고발 프로그램, 이런데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저런 문제가 있었어? 뭐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집단 토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장치? 촉발장치, 내지는 점화장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사회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촉발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기억을 일단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사회적 이슈가 이제는 좀 더 발전이 돼가지고 체제의제라는 것이 된 거예요. 체제의제. 자, 이거는 이제 사회적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 약간 정부에서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는 좀 개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단계. 그걸 무슨 단계? 체제의제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체제의제. 자, 이제는 사회적 이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체제, 정부, 그 다음에 정책의 체제 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는 이제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거는 정부에서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 그치. 그걸 채택해야지. 정부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공중에 명백히 이제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밝히는 단계가 마지막에 나오는 제도의제 단계예요. 제도의제 단계. 자, 이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명백하게 밝힌 문제, 그거를 제도의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예요. 요 네 단계가 다야. 처음에 사회 문제가 있고, 그게 촉발장치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정부에서 해결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게 체제의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제도의제. 그래서 요 네 단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어느 학자가 코벤 엘더가 주장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개념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네 단계를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코벤 엘더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 내용 단계를 주장을 했는데 다른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류 학자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아니야, 사실은 체제의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체제의제 밑에 보면 환경의제가 더 맞아. 알맞는 표현이야. 다른 학자들은 또 토의의제가 더 맞아. 다른 학자들은 공중의제가 더 맞아. 공공의제가 더 맞아. 이렇게. 그래서 체제의제와 동의어가 요거 무려 한 4개 정도 돼요. 환경의제, 토의의제,
공중의제 또는 공의제가 다 체제의제와 같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영어야? 동의어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거는 이제 학자들끼리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단어를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집 때문에 발생된 수험생만 피곤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도의제도 역시 학자마다 다른 이제 표현을 써요. 제도의제를 정부가 이제 해결하겠다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의제라고 하지 말고 정부의제라고 하자. 정부가 행동하겠다 밝힌 거니까 행동의제라고 하자. 아니면 정부가 또 공식적으로 밝힌 거니까 공식의제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제도의제가 정부 행정 공식의제랑 다 같은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시험에는 학자 구분 안 하고 다 각각 표현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묶어서 체제의제는 환경토의공중 환토공 환토공중까지 외워야 돼요. 왜냐면 뒤에 제도의제는 또 공식의제가 있거든. 그래서 체제의제는 환토공중 환토중. 자, 제도의제는 정행식 정행식 이렇게 외워야 되시고요. 의미만 알아도 사실은 근데 골라내기는 어렵진 않아요. 제도의제는 정부가 나서서 한 거니까 정부의제고 정부가 행동하겠다고 한 거니까 행동의제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니까 공식의제고 이렇게 의미를 이해해도 되고요. 그냥 앞글자 따서 한번 정리해 두셔도 되고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동의어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 참 쓸데없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험생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몰랐겠지.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죠. 외부 효과죠.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외부 경제, 불경제 막 떠들어대요 우리. 어쨌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정책의제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에 정책의제 설정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콥과 엘더 아니고 콥과 로스가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콥과 엘더가 결별을 하고요. 다시 이제 로스를 파트너로 삼아서 둘이 이제 한 팀이 됐어요. 자, 콥과 로스의 주도 집단에 따른 분류. 주도 집단에 따른 분류예요. 주도 집단에 따른 분류. 자, 그럼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누가 더 주도를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외부 주도형. 이거 살짝 생각이 나실 건데 이제 우리 기초 강의 시간에 역시 정리를 했었어요. 자, 누가 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주도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는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콥과 로스가 주장을 했던 첫 번째는 외부 주도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외부 주도형. 자, 여기서 외부라는 거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정부? 예? 외부인데 정부가 아니고 정부를 정책 결정자? 정책 결정자는 정부예요. 네.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거, 의제를 채택하는 거는 정부잖아. 그러니까 외부라는 거는 정부 밖에 민간을 의미하는 거죠. 민간, 시민. 자, 이 사람들을 외부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 자, 외부가 주도를 한대.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아까 봤던 사회 문제가 있고 이 사회 문제가 촉발 장치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자, 그게 사람들이 정부가 채택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는 무슨 의제가 되고 체제 의제가 되고, 그래서 공부가 이제 정식적으로 채택을 하겠다라고 밝힌 제도 의제가 되는 거. 요 4단계 있죠. 자, 요 4단계를 민간이 주도해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외부에서 주도해서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느낌으로
주도되는 형태, 그거를 외부 주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주도한다. 민간에서 주도해서 정책으로 사회 문제가 정책 문제로 편입된다. 자, 이 과정을 중시한 것을 외부 주도형. 자, 그래서 외부 집단의 주도에 의해서 정책 의제화가 진행되는 유형. 그래서 외부 집단이라는 것은 민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간. 외부라는 거는 정부 아니고 민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는 3번에 허쉬만이라는 학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한다. 강요된 정책 문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강요된 정책 문제.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 민간에 의해서 강요. 그렇지. 민간에 의해서 강요된. 자, 시민에서 막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막 여론이 막 들끓어. 그러면은 정부 입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정책 문제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네. 법안을 막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민간에서 강요된 정책 문제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강요된 정책 문제.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어떤 사회에서 주로 외부 주도형 형태가 나타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외부 주도형은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니까 후진국이나 기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자, 선진국, 특히 이제 이익 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게 잘 대응해주는 정치, 선진화된 정치 체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외부 주도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원화된 또는 선진화된 정치 체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 그게 외부 주도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외부 집단,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 강요된 정책 문제,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동원형이에요. 동원형.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봤던 외부 주도형은 자, 사회 문제가 어떻게 돼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게 체제 의제. 체제 의제가 되고 제도 의제가 되고 이 단계를 그냥 이 단계가 그냥 요 단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외부 주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컵과 엘더의 정책 결정 과정 그대로. 자, 근데 뒤에 보시면은 214페이지에 동원형은 그럼 어떤 형태의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외부 주도형이랑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자, 외부 주도형은 아까 민간이나 시민이 주도하는 거였잖아요. 민간이나 시민이 압력을 행사해서, 정부한테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요하는 형태. 그걸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했죠. 근데 동원형은 뭐냐면은 정부 안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 그게, 동원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왜 동원형이라는 표현을 붙였냐면은, 이거예요. 안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자,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돼서 이게 제도 의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정책 결정자가 바로 제도 의제를 만든 거야. 요 단계 없이. 자, 그래서, 근데 요 사회 문제가 바로 체제 의제, 정부 의제로 만들어졌으면,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알려야 되잖아.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런 사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라면서 일반 공중들한테 끊임없이 알려주는 홍보 활동을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요 과정 전체. 자, 그래서 동원이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일단 먼저 채택을 하고 국민들한테
홍보나 행정 PR을 형식으로 이 사람들의 여론을 계속 동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원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동원형. 자, 그러면 이 단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문제를 바로 제도 이제. 그렇지. 요 사회적 이슈나 체제 의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도 의제로 혹은 뭐 정부 의제로 혹은 뭐 행동 의제로 채택을 해서 그거를 공중 여론화 시킨다는 거죠. 체제 의제로. 뭘 통해서? 행정 PR의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동원형은 외부 주도형이 요 4단계였던 것에 반해서 그냥 요 3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그냥 바로 정부가 채택을 하고요. 그거를 체제 의제, 여론화시키기 위해서 행정 PR 행정 PR 방식을 동원하는 것, 이렇게 요 단계를 거치는 게 동원형이라는 과정 형태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일단 외부 주도형이 누가 주도하느냐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이거는 그냥 우리 앞에 배웠던 정책 의제 설정 단계를 그대로 떠올리시면 되는데, 동원형은 순서가 제도 의제가 앞으로 나온다라는 게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이 단계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동원형은 4단계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라는 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3단계에서 끝난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원형은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일까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일까요? 개도 지금 욕하는 거야? 개도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예요. 왜?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누가 더 상대적으로 힘이, 그치, 정부가 민간에 비해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예. 우리 발전행정론을 할 때 배웠듯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제도 의제를 먼저 채택한 다음에 그걸 또 자기들의 힘을 행사해서 행정 PR을 해서 이거를 이제 체제 의제, 공중 의제화 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얘는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등장하는 정책 의제 설정 형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볼 것이 내부 접근형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내부 접근형 형태. 내부 접근형. 이 용어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외부 주도형, 그 다음에 동원형, 그 다음에 내부 접근형, 또는 뭐 내부 주도형, 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거기 옆에 단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사회 문제를 바로 제도 의제화, 내지는 정부 의제화. 자, 요 2단계에서 끝나는 걸 내부 접근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동원형에 비해서는 뭐가 빠졌어요? 피하라. 그렇지. 체제 의제화 과정이 빠졌잖아.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한테, 아니죠. 그렇지. 알리지 않고 매실에서. 내부에서 담배 자욱한 매실 방에서, 우리 그거 참 표현 참 써먹을 때가 많다.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내부에서 일반 공중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알려줄 필요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수덕수덕해서 제도 의제로 만들고 끝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 없이. 자, 그거를 내부 접근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시험에 물어볼 때는 동원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를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내부에서 주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원형이랑 유사하지만 행정 PR을 통해서 공중 의제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도 의제에서 단계를 끝내버린다는 것이 차이점인 거죠. 자, 그래서 동원형과의 차이점 보시면은 거기 굵은 글씨로 공중 의제화 과정, 바로 행정 PR 과정이 생략됨,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공중 의제화 과정이 굳이 필요가 없다.
그냥 알아서 정부에서 사회 문제를 바로 정책 문제로 채택하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한테 PR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지 않고. 자,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자, 이것도 약간 동원형과의 차이점이에요. 자, 동원형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높은 관료들이 고위 정책 결정자가 의제 형성 과정을 주도를 하는데, 내부 접근형은 약간 낮은 관료층에서 의제 형성을 주도한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관료들이 주도하는 건 맞지만 관료의 직책, 위치가 동원형의 경우에는 훨씬 더 고위 관료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요. 고위 관료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내부 접근형은 약간 낮은 지위의 관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래서 알려진다, 알려지지 않는다? 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음모형,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음모형. 내부 주도형, 내부 접근형, 또는 외부한테, 일반 공중한테 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음모형,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만 아시면 되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단계가 각각의 이제 모형에 따라서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4단계로 이루어지는 거고, 얘는 3단계에서 끝나는 것. 얘는 그냥 제재의지화 되는 과정도 없이 제도의지에서 바로 문제가 종료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내부 접근형은 그럼 주로 언제 사용이 되느냐? 자, 이런 것도 그냥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국민이 알면 곤란한 문제, 시간이 급박할 때,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할 때, 아니면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특히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이런 내부 접근형이 많죠. 자,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215페이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가끔 이제 나오는 건데 거의 개념 자체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굳이 안 봐도 돼요. 시험에 크게 막 우리는 100점을 맞으려는 게 아니잖아. 몇 점? 목표가 올라갔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점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더니 90점? 80점 맞으라고. 복습이나 잘 하면서 또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말 안 해. 90점 맞을 수 있지. 지금처럼만 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보다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불가능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시간이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욕심을 부리게 돼. 그러면은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이 정도라면 분명히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처음에 잡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100점 맞아야지 그러면은 막 어쩌다 막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기출 가지고 막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 내가. 이거 내가 공부한 거에서 못 봤던 내용인데? 막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막 한두 시간씩 연구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문제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조금씩 이제 두 개 놓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0점 맞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그래서 70점밖에 맞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고요. 한 80점 맞아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운 좋아서 한두 개 찍어서 맞추면 100점도 받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 편히 한 80점은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 봅시다. 자, 정책 의제 설정의 영향 요인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이해만 해두시면 시험에 나왔을 때 뭐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고요. 중요도나 비중이 높은 내용도 아니고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봅시다. 자, 문제 인지자의 역량. 자,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 그 다음에 조직 응집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정책 의제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높죠. 높아요, 높아. 조직 집단의 규모가 커. 영향력이 커. 이익 집단이 막, 엄청 막강해. 그래가지고 돈도 빵빵하고 막, 연줄도 많아. 그래서 막, 정부 관료들도 많이 알고, 국회의원도 많이 알아. 자,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정책 의제와 채택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다른 이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문제인식 집단의 규모에 따라서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모가 크고 응집력이 강할수록 문제가 잘 채택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 집단이 갖고 있는 재원이나 자원, 사람의 연줄, 이용 가능 수단이 많을수록 당연히 의제화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는 문제 인지자에 따라서, 인지자의 역량에 따라서도 정책 의제와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이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고,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따로 정리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자, 문제의 중요성. 자, 얘는 이제 사회 발전의 가능성을 현저히 해치는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은 채택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더 심각하니까 사회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더 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택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집단의 영향력이 크고 내용이 중요한 것일수록 문제의 의제화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이거 당연한 내용이고요. 집단의 영향력이 클수록 당연히 의제화 가능성도 높아진다. 자, 다음에 선례와 유행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정책 문제가 굉장히 관례적인 문제예요. 이미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인식이 됐던 내용들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의제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미 사람들이 다 관례적으로 인식하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극적 사건과 위기. 자, 문제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위기 상황이 재난 같은 게 발생이 됐어. 자, 그러면은 의제 채택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요. 그때 높아지지. 왜? 촉발장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적 사건이 있으면 있을수록, 위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 의제 채택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해결 가능성이라는 내용이죠. 자, 문제가 복잡해.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수단,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의제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담당자들도, 정책 담당자, 정부 관료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 전문성이 있잖아,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민단체, NGO 비해서 훨씬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수단을 정책 대안을 내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 의제화되기가 어렵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쟁점화 정도, 쟁점이 더 예민해진 걸수록, 예민하게 쟁점화된 걸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가끔 나오지만 뭐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맞춰야 되죠. 그래서 문제 인지자의 역량,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준다. 이 내용만 그냥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셔도 돼요. 217페이지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 218페이지. 합리적 정책 결정과 정책 분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약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218페이지는 그냥 한번 쭉 보시고 219페이지 보시면 자, 합리적 정책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책을 결정할 때 최대한 합리적으로 분석적으로 개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본 전제가 뭐예요? 합리적 정책 결정의 기본 전제는 인간이 인지 능력상 굉장히 완벽한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합리성 가정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부분 보시면 자, 의사결정자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표나 가치가 완벽하게,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다. 딱 해결해야 될 목표가 딱 있어.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될지가 딱 정해져 있어. 그때 과연 어떻게 이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최적의 대안이 뭐냐? 이거를 이제 선택하는 요 의사결정 모형을 얘기한다는 거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그래서 기본 전제가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하고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정책 문제가 미안합니다. 발음이 샜네요. 자, 정책 문제가 뭔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 문제를 인지하는 단계, 첫 번째, 정책 문제를 인지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 정의 내리는 단계, 그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그게 두 번째예요. 정책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상태를 만들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거를 이제 설정하는 게 정책 목표의 설정이고요. 자,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바람직한 수단을 또 탐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책 대안의 탐색. 자, 그다음에 각각의 대안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인지 결과를 예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과 비교해서 가장 최적의 수단인 정책을 선택. 그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5단계. 단계 자체는 어렵지 않죠. 이게 만약에 시험 배열하는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골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정책 분석.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어제 지금 약간 졸린 상태라서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복습 안 해오면 막 되게 뭐라 하면서 학생들한테는 뭐라 그래. 자, 정책 분석의 의의 볼게요. 자, 정책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 앞으로 만들어질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지적으로 분석하는 단계, 그거를 정책 분석, 이렇게 정책 분석을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정책을 어느 게 더 나은 최적의 선택인지를 명확히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분석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3번에 보시면은 정책 분석은 합리적인 이성과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지적인 과정이며 분석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특징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정책 형성은 뒤에 협상 타협, 그 다음에 권력적 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접근과는 구별된다. 자, 이거 무슨 의미예요? 정치적 접근과는 구별된대. 그 말은 협상이나 타협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책 분석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딱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지적으로 분석하면서 최적의 대안이 뭔지를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정치적 과정이라는 건 가장 좋은 최적의 대안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서로 타협하고 절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타협안,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최적의 대안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합의가 된 타협안이나 절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책 분석이라는 것은 정치적 과정 그런 게 아니고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치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느 게 가장 최적의 대안인지를 판단해내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정치적 과정이 아니다. 구별된다. 이거 기억해주세요. 정치적 과정이 아니다. 그리고 정책 분석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이 아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정책 분석의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단계. 자, 이것도 한번 쭉 보세요. 자, 처음에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구조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제를 구조화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예측 단계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떤 미래 결과가 나타날지를 정보를 산출하는 단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3개가 있는데 추세 연장적 예측. 그래서 투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투사라는 거는, 자, 이 개념들은 조금 있다가 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한번 구경해 두시고, 자, 투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때까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봤더니 앞으로도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있죠. 예. 시계열적 예측. 여기는 표현이 없지만 시간 계열적 예측이라 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거. 그거를 투사라고 해요. 투사. 그 용어 기억해 두시고 뭐라 그런다고요? 투사. 싸우는 사람이죠. 그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거를 투사라고 하고요. 자,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앞으로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는 귀납적 접근이에요? 연역적 접근이에요? 귀납적. 아, 그렇지. 귀납적이지. 자, 그래서 경로의존성. 맞아. 그래, 맞아. 경로의존성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시험에는 투사랑 경로의존성이 같이 나올 확률은 없죠. 그렇죠. 경로의존성은 어디서 나왔어요? 역사적. 역사적? 신제도. 신제도론. 그렇지, 신제도론. 그래서 투사라는 것은 이제 시간을 계열을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도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미래에 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시간 계열로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열적 접근이라고도 하고요. 시간 계열로 접근해서 시계열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 그거를 투사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이제 귀납적 접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모아서 앞으로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귀납적 접근이에요. 개념만 일단 알아두세요. 나중에 훨씬 자세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측 방법 중에서 두 번째 이론적 예측. 그래서 예견이라는 게 있죠. 예견. 자, 예견 용어 하나 기억해 두시고, 예견. 자, 예견이라는 건 뭐냐면은 먼저 이론을 만들어요. 이론을 만들고 이 공식을 만들어서 이 공식을 바탕으로 인력적. 공식이나 이론을 가지고 요 인과관계적으로 현실에 접근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예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연역적, 기납적? 연역적. 공식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정립해 놓고 그걸 현실에 적용시키는 거니까 연역적 접근이죠. 자, 그래서 뭐 인과관계가 있었느냐? 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공식이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거를 예견이라고 하고, 연역적 접근. 자, 그 다음에 귀납적 접근도 아니고 연역적 접근도 아닌 것 중에 추측이라는 것이 있어요. 추측.
자, 추측이라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투사처럼 그다음에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자, 이걸 추측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추측. 그래서 추측이라는 거는 귀납적 투사나 면역적인 예견이 둘 다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예측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보충적이고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측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투사, 예견, 추측. 요거 영어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투사, 예측, 투사, 예견, 추측. 투사, 예견, 추측.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우수한 대안을 채택하는 제안 단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거는 개념만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게 약간 우리가 행정에서 잘 안 본 생소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이거 3개 예측 방법 3개 기억해 두시고 투사, 예견, 추측 요 3개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분석의 3차원이라 그래가지고 자, 정책 분석을 할 때 3가지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책 분석을 할 때 3가지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적이고 계량적인 분석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221페이지에 있죠. 경제적이고 계량적인 분석 방법. 자, 이거를 1번에 나오는 관리과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관리과학 내지는 관리분석. 관리과학 내지는 관리분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 첫 번째 단계. 계량적이고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래서 관리과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정책 관료 중에서 실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과정,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과정, 그거를 관리과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정책을 분석할 때. 처음에는 그냥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비용 편익 같은 것들을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가 관리과학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체제 분석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체제 분석. 자, 체제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관리과학이라는 거는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나 판단이 개입되는 거예요?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개입 안 돼요. 왜 안 돼요? 과학이요. 그렇지. 과학적, 계량적, 경제적으로,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관리과학 개념이에요. 자, 근데 체제 분석은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과학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 플러스 정책 관리자의 직관 내지는 통찰력 이런 주관적인 역량이 같이 플러스 되는 분석 방식이 체제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분석이라는 거를 관리과학, 관리분석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제 분석이 좀 더 넓은 의미다. 얘는 이제 관리자의 주관적, 직관이나 통찰력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낮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접근. 그게 관리과학, 관리분석.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접근, 체제 분석. 이거는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있어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협의의 정책 분석. 협의의 정책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는 관리과학과 체제 분석을 역시 포함한 가장 상위의 정책 분석 방법이에요. 가장 상위의 정책 분석 방법인데, 자, 이거는 관리과학의 개량적, 수치적, 경제적 방법 플러스 체제 분석의 직관적 통찰력을 포함하는 것 플러스 정치적 과정, 정치적 의사 조율이나 협상, 타협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 가장 포괄적인 의미. 그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정책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낮은 차원에서는 관리과학적으로, 계량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관리자의 직관이나 통찰력,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체제 분석.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뭐래? 정치적 효과? 정치적 합의의 과정, 정치적 타협의 과정. 타협의 과정을 포함하는 게 무슨 분석? 정책 분석. 자, 다시 정리합시다. 제일 낮은 거. 관리과학. 그 다음에 체제 분석. 그 다음에 정책 분석. 체제 분석, 정책 분석. 관리과학, 체제 분석, 정책 분석. 자, 그래서 요 세 개의 차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형태에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정책 분석,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한다. 4번에 그 내용 봐주시고 221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정보 성격이, 자, 관리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능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최고 지향하는 가치가 능률성이죠. 능률성을 지향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문제 삼는 게 관리 분석.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이거를 문제 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체제 분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분석은 가치 판단이 포함되잖아요. 포함돼요. 당위성이 포함되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까지 같이 문제를 삼는 게 무슨 분석? 정책 분석, 정책 분석, 정책 분석이에요. 신LT로는 누가 주장했어요? 그렇지. 바흐라와 바라츠가 주장했죠. 의사결정론. 고전적 다원주의는 누가 주장했어요? 고전적 다원주의는 세 명을 얘기해봐. 진실한 사람. 그냥 자동차 타는 사람. 자동차. 벤틀리 트루먼. 그 다음에 달달 무슨 달. 자. 네, 세 명을 기억하시면 돼요. 세 명을 기억하시면 되고. 고전적 엘리트 이론을 주장했던 미국의 학자 2명. 윌슨 헌터. 그 다음에 과두제 철칙을 주장했던 과두제 철칙은 그거 누가 주장했어요? 자, 222페이지 보세요. 자, 복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정책 문제의 의의예요. 자, 이 단어는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정책 문제의 의의 부분도 한번 읽고 이해를 해봅시다. 자, 정책 문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 그 다음에 공공 문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공공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걸 정책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정책 문제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갖는다. 공공성 개념, 공공성. 자, 정책 문제는 당연히 공적 문제이다. 공공성을 갖는다. 이 개념이 있고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정책 문제라는 거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그 문제는 주관적. 왜? 공익이랑 그렇지,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사람들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문제는 객관적인 속성을 갖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속성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 내려지고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인공성을 갖는다 그래요. 인공성. 사람이 만든 문제다 그래요. 인공성. 자,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문에 자연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사람이 기준이 돼서 만들어진 인공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자연성 이렇게 표현이 되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 이렇게 표현이 되면 역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 라는 게 정책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냥 복잡하죠, 정책 문제는. 그 다음에 복합적 요인이 반드시 있겠죠. 서로 상호 간에 의존되어 있는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되는 게 상호 의존성. 그래서 만약에 단순성의 형태로 발전된다. 이러면 틀린 거. 그 다음에 개별성의 형태로 발전된다. 틀린 거. 이렇게. 단순성 아니고 개별성 아니고 반드시 복잡성 내지는 상호 의존성. 객관성, 주관성, 주관성, 자연성, 인공성, 인공성 이렇게. 자,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것, 그래서 역사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역사성, 오랜 기간 동안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또는 주변의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동태성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정태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틀린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공공성을 갖죠. 공익을 목표로 하는. 이건 문제가 아니었고요. 잘 보고 들어와. 자, 그다음에 복잡성, 단순성. 그렇죠. 개별성, 상호 의존성. 상호 의존성. 정태성, 동태성. 동태성. 자연적, 인공적, 주관적, 객관적.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갖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하니까 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시험에 나와도 용어만 헷갈리지 않게 골라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정책 문제의 분석, 정의, 구조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이것도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정책 문제 분석, 정의는 뭐냐면은, 문제 구성 요소, 원인, 결과 같은 것들이 뭐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 그게 정책 문제의 정의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문제의 구조화 과정. 이거는 문제의 본질이 뭐냐? 범위가 어디까지냐? 자, 심각성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과정. 자, 문제를 명료하게,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거는 왜 중요한 거예요? 아까 나왔던 무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졌는데도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게 3종 오류였잖아요. 3종 오류를 방지하려면 그러면 처음에 뭐를 제대로 인지해야 돼요? 그렇지. 사회 문제를 제대로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 실업의 문제가 사실은 자발적 실업이었는데 비자발적인 실업이다라고 사회 문제를 잘못 인지하면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비자발적인 실업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도 그게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3종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회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는 게 그래서 3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언제 말이 끝나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지. 말이 안 끝나서 답답했지. 자, 그래서 3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명료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요 한 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3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페이지에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책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나눌 것이냐라는 기법들인데, 자, 시험에는 요 분석 방법의 종류가 내용이랑 같이 매치시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분류 분석이라는 게 뭐냐, 계층 분석이라는 게 뭐냐 하는 내용을 연결시킬 수만 있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복잡하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분류 분석이라는 건 뭐냐? 나누는 거예요. 요거를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거. 그거를 분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류 분석. 카테고리별로 나눈다, 분류한다. 그래서 무슨 분석? 분류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계층 분석. 계층 분석이라는 거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거. 그거를 무슨 분석? 계층 분석. 정책 문제는 개별성,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 안 넘어가네. 이런 거 딱 틀려줘야 고소한데.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 요소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거를 무슨 분석? 그렇죠. 분류 분석.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걸 계층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유추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유추 분석. 자, 이거는 유사한 문제들과 비교하면서, 유추하면서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회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방법을 무슨 분석? 유추 분석. 카테고리별로 구분하는 거를 분류 분석. 인과관계를 분류하는 거를 계층 분석. 그렇죠. 자, 유추 분석. 밑에 표는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유사 문제에 대해서 비교하고 유추하는 거를 유추 분석이라고 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4번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은 알죠? 뭐예요? 아이디어 모으는 거. 그 자유롭게 그냥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 상관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거 있잖아요. 폭포가 몰아치듯이. 그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자, 그런 방법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예요. 자, 브레인스토밍도 정책 문제를 구조화시키는 기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정 분석이에요. 가정 분석. 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상충하는 가정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기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A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B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정이 완전히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서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정의 내린다는 거죠. 상충하는 가정들. 수험 기간에는, 공부를 할 때에는 연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는 씨가 수험 기간에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공부에 집중해야만 합격할 수 있어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의 일종의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상충하는 가정이 없잖아. 지금 가정을 하나 내놨을 뿐인데 어떻게 상충할 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늘씨, 그게 아니라 수험이랑 연애는 별개야. 연애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연애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기분이 좋아지면 공부할 때도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수험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하늘씨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충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충하는 과정들을 잘 조율하고 통합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가정에 대해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가정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자, 이런 상충하는 가정들을 창의적으로 잘 통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거를 가정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창의적으로 통합하면 어떻게 돼요? 연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를 가정을, 두 개의 가정을, 상충하는 가정을 창의적으로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관계가
가정 분석을 하는 건데, 그걸 가정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두 개의 가정을 놓고 이거를 창의적으로 통합해 봅시다. 서로 비판을 통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하늘씨, 주변에 보니까 연애하면서도 합격하는 사람 많던데? 이렇게 비판할 수 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저한테, 그것보다는 제 주변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던데요.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합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더 공부를 집중적으로 열심히 효율적으로 했는가가 합격을 결정하는 것이지 연애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연애와 공부, 시험 합격의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가정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면서 문제를 잘 정의 내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접근? 가정 분석. 자, 이렇게 접근하는 기법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에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이 문제의 범위를 정리하는 거. 이 문제의 범위를 정리하는 거. 경계를 설정해서 범위를 정리하는 거를 경계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경계 분석.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경계 분석.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복수 관점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복수 관점 분석. 자, 이거는 여러 개의 관점들을 다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여러 개의 관점들로 다시 한번 복수의 관점에서 재분석을 해보자. 이게 무슨 분석? 복수 관점 분석. 복수 관점 분석.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플러스의 계층화 분석법도 그냥 한번 봅시다. 계층화 분석법은 아까 나왔던, 두 번째 나왔던 계층 분석이랑은 다른 거예요. 계층 분석은 뭘 파악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방금 뭐라 그러려고 그랬어?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계층 분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야. 우선순위를. 우리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명을 놓고 두 명 중에서 더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가려서 그 사람들을 위로 올리잖아. 그래서 또 다른 조에서는 또 다른 두 개의 우선순위를 비교해 놓고 또 다른 더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이상형을 위로 올리고. 자, 그것처럼 자, 쌍대 비교라는 개념이 있죠. 쌍대 비교. 쌍대라는 거는 두 개의 대안을 놓고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장,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예처럼 직장 만족도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이건 내 성장에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동료들은 어떠냐, 환경은 어떠냐, 도수는 얼마를 주느냐. 자, 요 내용을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우선순위를 놓고 비교를 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최종 이상형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최적의 우선순위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걸 계층화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명씩 올려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토너먼트 형식으로 계층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를 계층화 분석법. 자, 이거 시험에 계층 분석이랑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계층 분석은 뭘 파악하는 거?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만 정리할까요? 제약 없이 자유로운 토론. 브레인스토밍. 유사 문제에 대해서 비교하고 유추하는 거. 후추 아니고 유튜브에서 인과관계 카테고리
그렇죠. 카테고리 분류 분석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거 하나만 더. 상충하는 가정을 창의적으로 통합. 상충하는 가정을 가정분석. 가정 분석. 경계를 설정하는 거. 경제분석. 경계 분석. 여러 개의 관점을 통합하는 거. 여러 개의 관점에서 가정분석. 아닌데? 개인의 관점, 조직의 관점, 기술적 관점, 여러 개의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여러 개의 관점들을 적용시켜서 분석하는 것을 배에 물이 찼어. 복수 관점 분석. 복수 관점 분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또 봅시다.